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수평적 사고. 지은이는 폴 슬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외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창의적 발상을 훈련하는 추리 퍼즐 책을 20여 권 펴냈다. 그의 추리 퍼즐은 전 세계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닌텐도 DS 버전으로 출시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랭커스터 대학교, 헨리 비즈니스 스쿨, 뭄바이 공과대학교의 초빙 강사로 활동했다. 수평적 사고는 독특하고 색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직접적이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수평적 사고는 의도적으로 전형에서 벗어난 관점을 채택해 비범하고 드문 아이디어나 해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든 지배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수평적 사고는 모든 지배적인 사상에 의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항공사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 항공사들은 다음과 같은 신념에 따라 운영됐다.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항공사에서 모든 항공편에 발권을 진행한다. 항공사가 좌석을 미리 배정한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한다. 대도시의 큰 공항으로만 운항한다. 저가 항공은 이런 규칙들을 모조리 깨뜨려서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수평적 사고의 좋은 출발점은 모든 가정과 지배적 사상을 뒤집어 생각해 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만약이라는 질문 하나하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극단적이어야 한다. 헨리 타지펠은 1919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프랑스군의 자원했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 종전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과 친구 대부분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다. 당시 심리학자들은 보통 극단적인 편견은 극단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했다. 타지펠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와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악랄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즘을 지지했다. 타지펠은 극단적인 편견이 극단적인 성격 유형이 아닌 사회적 집단화 과정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0년대 그는 동네 소년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일련의 획기적인 실험을 실시했다. 타지펠은 사람들을 그저 그룹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속한 그룹에 유리하고 다른 그룹에 불리하도록 차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그는 범주화 행위 자체가 갈등과 차별을 낳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룹의 일원이 되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집단의 생각, 기준, 관습에 순응하려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 축구팀을 응원하고 상대팀은 업신여긴다. 또한 골프클럽, 브리지클럽, 로타리클럽, 교회와 같은 그룹에 들어가고 각 그룹의 규범, 견해, 관습을 따른다. 우리 모두는 집단에 순응하려는 힘에 휘둘린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과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종종 이단, 아웃사이더, 비동조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고하고 새롭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수평적 사고에서 얻는 이익은 그런 대가를 압도한다. 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흔한 장애물은 집단 사고다. 집단 사고란 하나의 집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반대되는 관점을 억누르고 논쟁 여지가 있는 사안을 피하고 외부의 의견은 무시한다. 집단 사고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가 1970년대에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응집에 대한 욕구, 공정한 리더십의 부재, 그룹 구성원의 동질성,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의 위협 등을 집단 사고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리더는 각 구성원에게 비판적 평가자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구성원은 반대 의견과 의구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2. 리더는 그룹의 과제를 맡길 때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리더는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룹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4. 조직은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5. 모든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6. 각 구성원은 신뢰할 수 있는 그룹 외부의 사람들과 그룹 내의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7. 그룹은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해야 한다. 그룹 구성원들은 외부 전문가와 토론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그룹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에게 데블스 애드버킷, 즉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 역할은 회의마다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 위키피디아는 2001년 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호가 만든 웹 기반의 무료 백과사전이다. 이 백과사전은 누구나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적 정책을 채택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는 영어로만 600만 개에 가까운 항목을 갖고 있으며 300개의 언어로도 제공된다. 위키피디아의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비웃었다. 이런 합리적인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는 번창했고 이제는 월드와이드 웹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기 있는 참고 문헌이 되었다. 혁신이란 남들과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반대보다 더 다른 것이 있을까? 기존의 계획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반대를 시도해보라. 장 클로드 킬리는 프랑스의 활강 스키 선수였다. 모든 스키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스키를 모으고 체중을 앞으로 경사면 아래쪽으로 두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는 스키를 벌리고 뒤로 앉는 자세인 아발망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고안했고 이 방법으로 1968년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대가 참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더 나아가서 정반대를 고려하라. 1983년 9월 26일 소련의 OKO 조기경보 시스템이 위험을 알렸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6발의 미사일이 발사돼 소련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소련의 군사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 경고를 모스크바의 고위 관료에게 즉시 보고해야 했지만 그날의 당직 장교였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시스템의 경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모스크바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가 이 사실을 모스크바에 보고했더라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의 핵 공격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미국이 단 6발의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추론을 했다. 이후 경보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에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햇빛이 구름 위에 보기 드문 모양을 만든 것을 미사일로 오인한 것이다. 페트로프는 규칙을 어겼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파괴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에 세계를 구했다. 1975년 영국의 록그룹 퀸은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인기 있는 음악 싱글 앨범의 모든 규칙을 깼다. 당시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머큐리의 노래는 다양한 스타일과 템포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게다가 이 곡은 대단히 길었다. 음반사 EMI는 이 곡을 싱글로 발매하자는 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곡은 5분 55초에 달했고 당시 라디오 방송국들은 3분 30초를 넘지 않는 곡만 방송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방송에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이 곡은 사상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처음 발매된 1975년과 머큐리가 사망한 1991년에 같은 버전으로 2번이나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최초의 곡이 되었다. 또한 이 음반은 미국에서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골든 디스크가 되었다. 수평적 사고의 핵심은 관습에 맞서는 것이다. 이는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게임의 규칙을 깨고 심지어 명령에 불복종하기도 한다. 분명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때론 이런 태도가 기록을 세우고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 엔트러프러너 네트워크에 따르면 영국 국민 중에서 해외 태생인 사람은 14%에 불과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49%에는 한 명 이상의 해외 태생 공동 창립자가 있다고 한다. 미국 국립정책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화학, 의학, 물리학 분야의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 중 37%가 이민자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혁신, 발명, 기업가 정신에서 이민자들이 토박이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슈 사이드는 그 주된 이유를 아웃사이더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정과 신념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인 준거의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대조하고 결합할 수 있다. 이민자가 아니라면 이민자처럼 생각하도록 노력해보자. 외부인들과 어울리고 솔직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해보자.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질문을 한다. 1970년 로저 하그리브스의 6살 난 아들 애덤이 아빠에게 질문을 했다. 어른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아빠, 간지럼은 어떻게 생겼어요? 만화가인 하그리브스는 주황색 동그라미 얼굴에 긴 고무 팔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그의 첫 책 미스터 티클의 주인공이 되었다. 책을 내주겠다는 출판사를 찾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 책은 출판되었고 이후 미스터 티클 시리즈는 9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우리는 답이 아닌 질문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던질 적절한 질문만 찾아내면 그들이 똑똑한 답을 찾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위대한 발명가와 과학자들은 많은 질문을 던졌다. 아이작 뉴턴은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까? 왜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찰스 다윈은 왜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종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빗줄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종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과정들은 그들을 엄청난 돌파구로 이끌었다. 질문을 하면 약하거나 무지하거나 확신이 없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명한 리더는 질문이 약함이 아닌 강함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라. 더 많이 질문하라. 피터 드러커는 모든 조직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고객이 좋아하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더라도 그렇게 하라. 수평적 사고는 때때로 완벽한 변신을 필요로 한다.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헝가리의 의사이자 과학자이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용열, 즉 해산열이 흔했고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출산을 담당하는 임상의들이 손을 철저히 씻으면 발병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1847년 의사와 간호사가 염소 처리된 석회 용액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이를 불쾌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오염되어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꼈다. 의료계의 동료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구금했고 그는 그곳에서 경비원에게 맞아 숨졌다. 그가 죽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루이 파스테르와 조지프 리스터의 연구로 소독을 통해 세균의 치명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제멜바이스가 제안한 접근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는 현재 소독 절차의 선구자로 인정받으며 엄마들의 구세주로 불린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일단 어떤 방법을 배우거나 이론을 채택하면 그것을 정설로 믿고 도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까닭에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그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비판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곤 한다. 아브라함 왈드는 1902년 트란실바니아에서 태어났다.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자 왈드는 미국으로 이주해 컬럼비아 대학교의 통계 연구 그룹에 합류했다. 그가 맡은 과제는 독일군의 포격으로 인한 항공기, 특히 폭격기의 피해 분포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폭격기에 보호판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장갑이 늘어나면 기체의 무게도 늘어나게 된다. 포탄과 연료를 고려할 때 무제한으로 기체를 보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사히 귀환한 항공기를 살펴보니 대공포의 타격을 더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군 수뇌부는 당연히 그 부분을 보강하게 했다. 하지만 왈드는 이런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적의 포격이
항공기 전체에 고르게 분포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군이 갖고 있는 표본은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폭격기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다시 말해 살아 돌아온 항공기의 구멍은 비행기가 손상을 입고도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와일드는 귀환하는 항공기에서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보강할 것을 공군에 제안했다. 바로 그 부분이 비행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이 그의 추론이었다. 그는 타격 흔적이 없는 부분을 보강하라 라고 말했다. 그의 통찰력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 이야기는 반직관적 사고의 사례로 유명해졌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에드워드 드 보노가 개발한 방법으로 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므로써 수평적 사고를 촉진한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순서대로 6개의 같은 색 모자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된다. 특정 제안을 검토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흰색 모자로 시작한다. 모두가 흰색 모자를 쓰고 당면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흰색 모자는 정보나 데이터의 모자다. 의견을 전달하거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고 사실이나 통계 및 분석 데이터만을 검토한다. 흰 모자를 벗은 뒤에는 빨간 모자를 쓴다. 빨간 모자는 감정과 정서의 모자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그 제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투자 수익률이 형편없을 겁니다. 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며 화가 나요. 와 같이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기대가 됩니다. 혹은 불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진술에 대해서 누구도 언쟁을 벌일 수 없다. 다음에는 햇빛과 낙관주의의 노란 모자로 바꾸어 쓴다. 이 모자를 썼을 때는 해당 아이디어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가능한 한 많은 긍정적인 점을 나열한 다음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모두가 비관주의, 위험, 경고의 검은 모자를 쓰고 해당 아이디어의 결점을 찾아야 한다.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이나 단점을 찾아야 한다. 녹색 모자는 성장, 창의성, 아이디어의 모자다. 이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검토하고 있는 제안에서 개선할 방법을 찾는다. 마지막 모자는 파란색이다. 이것은 처리 혹은 통제의 모자다. 처음에 이 모자를 쓰고 6가지 모자 절차를 계획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 모자를 쓰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할 수도 있다. 도중에 누군가 이 모자를 쓰고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이 회의는 보통의 비즈니스 회의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를까? 사람들은 대체로 의욕적이었고 모자를 이용한 회의가 훨씬 더 빠르고 집중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제안을 바라봤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거나 상대를 설득하거나 동의를 얻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 접근하는 좋은 방법은 3개의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과가 입증된 고대의 개념으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개의 단어 중 하나만을 사용한다.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세 개의 단어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다. 에토스는 가치와 지위, 권위와 신뢰를 의미하며 윤리, 즉 에틱스라는 단어가 에토스에서 파생되었다. 파토스는 감정과 질서를 의미하며 공감, 동정이라는 단어가 파토스에서 유래했다. 로고스는 논리, 이성, 분석을 의미하는데 통계, 연역, 추론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로고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 개의 그리스어 단어를 모두 사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에토스부터 시작해보자.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컨퍼런스에서 강연자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업적과 자격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하곤 한다. 이것이 강연자의 에토스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강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 이유를 청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경우에, 즉 가급적이면 미팅 전에, 그게 아니라면 미팅 초반에 자신의 자격과 전문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요령이다. 목적은 회의 전에 어느 정도의 지위와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파토스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전 연설을 들어보면 그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의 비전, 사람들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그린다. 이들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일상에서, 특히 비즈니스를 위한 대화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강력한 힘이다. 자부심, 흥분, 이타심, 희망에 호소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로고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우리는 주장을 펼칠 때 사실, 합리적인 논거,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는 좋은 논거가 될 수 있다. 대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고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에토스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며 파토스에 호소한다면 설득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논리와 감성 모두를 이용해 설득한다면 효과는 2배가 될 것이다. 서구 교육 시스템이 가진 문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정답이 하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은 학생들에게 정답을 선택하고 오답을 피하도록 강요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또다시 정답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해법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접근 방식을 잊고 더 많은 답을 찾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 명백하고 쉬운 답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수록 더 엉뚱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이상한 아이디어, 즉 정말 급진적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토머스 에디슨은 대단히 많은 실험을 했다. 전등 개발에는 9,000번 이상의 실험이 필요했고 축전지를 개발하기까지는 약 5만 번의 실험을 해야 했다. 지금도 에디슨의 이름으로 1,090건이 넘는 특허가 남아있어 그는 여전히 최다 특허 기록을 지키고 있다. 사망한 후에는 아이디어와 메모가 가득한 3,500권의 노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기에 많은 혁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피카소는 2만 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고 바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곡을 작곡했다. 위대한 천재들은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앞서갔다. 때론 많은 것을 만들어야만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당신의 개방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10개의 질문이다. 1. 지난 1년 동안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한 마음을 바꾼 적이 있는가? 어디로 갈지 또는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은 중요치 않다. 어떤 큰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가? 2. 자신과 민족적 배경이 다른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이상 있는가? 3. 비판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반발하는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예, 반발하면 아니요. 4.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어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5.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좋은 친구를 사귀었는가? 6.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읽어보는가? 읽어보면 예. 아니면 두세 개의 같은 것들만 읽는가? 7. 대화할 때 보통 듣는 것을 선호하는가? 듣는 것을 선호하면 예. 말하는 것을 선호하면 아니요. 8. 매년 휴가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시도하는가? 시도하면 예. 아니면 보통 이전과 같은 장소에 가는가? 9. 결정을 내릴 때 숙고하고 의심하는가? 그렇다면 예. 아니면 단호하게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는가? 10. 뉴스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 방문하는가? 방문하면 예. 소셜미디어와 뉴스 웹사이트의 짧은 제목만을 읽는가? 그렇다면 아니요. 예는 1점, 아니요는 0점으로 총점을 계산한다. 0에서 3점. 틀에 박혀 있어 신선한 사고가 필요하다. 4에서 6점. 다소 개방적이다. 7에서 10점. 새로운 사고를 기꺼이 수용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4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으며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아는지도 함께 질문했다. 지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2015년 공공정책 여론조사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아그라바 폭격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공화당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아그라바는 디즈니 영화 알라딘에 존재하는 지명이다. 2015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자신의 견해와 모순되는 과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데이터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제고하기보다는 연구의 타당성을 의심한다. 상황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고객 대상 연구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을 고수하는 CEO들이 있다. 물론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의 가정과 방법론의 타당성을 시험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를 무시하고 직감만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어수선한 책상이 어수선한 정신의 징표라면 빈 책상은 무엇의 징표인가 라고 말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어디를 가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정돈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어수선한 환경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마크 트웨인, 버지니아 울프,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토니 셰이, 아인슈타인도 지저분한 책상으로 유명했다. 2013년 캐슬린 보스, 조지프 레든, 라이언 라히넬은 물리적 질서는 건강한 선택, 관대함, 인습을 낳는 반면 무질서는 창의성을 낳는다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무질서한 방에 있는 참가자들이 정돈된 방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제학자 팀 하퍼드는 그의 책 메시에서 개방성, 적응성,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질서와 정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대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연결이다. 다원화된 도시와 다양한 경제는 한두 분야에 특화된 도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며 회복력도 더 크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규칙이 명확한 게임보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게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하퍼드의 논지는 다음 구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진정한 창의성, 흥분, 인간성이 삶의 정돈된 부분이 아닌 어수선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수평적 사고를 하고 싶다면 어수선한 책상, 다원화된 커뮤니티, 무작위적인 사건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MIT의 알렉스 펜트랜드 교수는 GPS 위치 측정 기술과 직원 신분증을 결합시켰다. 이로써 개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듯이 사무실 내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메일은 생산성과 창의적인 결과물과는 큰 관련이 없다. 나는 보통 비공식적인 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기업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장소에서 혁신은 그룹 현상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다. 트위터의 유럽 지사 부사장인 브루스 데이즐리는 직장 문화를 교정하고 다시 일과 사랑에 빠지게 도와줄 3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중 하나는 펜트랜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바로 주전자를 옮겨라다. 협력과 혁신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정수기, 커피 머신, 전기 주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부서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전기 주전자처럼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두 부서 사이에 놓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소파와 같이 긴장을 완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비공식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회의실 천장의 높이도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높은 천장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반면 낮은 천장은 상상력을 억누르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원한다면 층고가 높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벽의 색상도 중요하다. 회색이나 흰색과 같은 중성적인 색상은 에너지와 열의를 가라앉힌다. 텍사스 대학교의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학과장인 낸시 ���렉은 이런 색상들이 보다 많은 오류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나은 벽 색상은 연한 푸른색이나 녹색이다. 이런 색상은 차분함과 평화, 하늘, 바다의 느낌을 준다. 1974년 무명이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조스를 촬영할 때 영화 대본엔 괴물 상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기계로 만든 모형 상어의 기술적 결함이 지속되면서 계속 고장이 났다. 영화 스케줄은 늦어졌고 예산은 초과된 지 오래였다. 문제는 상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필버그는 수평적인 사고를 냈다. 그는 초반에 상어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제거하고 존 윌리엄스의 테마곡으로 상어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관객들은 물속에 있는 상어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평가와 청중은 이 영화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스필버그는 스타덤에 올랐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자체의 특징에 집중하느라 전체 상황과 그 문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에 집중하면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된다. 에어비앤비는 브라이언 체스키,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조 게비아가 2008년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들은 호텔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봤다. 그 결과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과 숙소를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호텔을 짓지 않았다. 대신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었다. 모든 문제는 혁신의 기회다.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정비공인 호르헤 오도는 2006년 간단한 장치를 발명해 수백만 명의 엄마와 아기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병 안에 들어간 코르크를 제거하는 비결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병 안에 비닐봉지를 넣고 코르크 주위로 비닐봉지를 부풀린 후 빼내는 방법이었다. 그는 묘안을 떠올렸다. 같은 원리로 난산 중인 산모에게서 아기를 꺼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개념으로 특허를 받았고 세계보건기구의 지지를 얻었다. 그가 개발한 장치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조직은 당연히 실패를 겪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 수많은 시도를 해야만 큰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빨리 성공하려면 자주 실패하라. 무엇이 실리콘밸리를 첨단 기술의 메카로 만들었을까? 바로 다윈적인 실패의 과정이다. 외부인들은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상징으로 보지만 사실 실리콘밸리는 무덤이다. 실패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는 지식과 확실성의 가치를 두고 무지와 의심은 무시해버린다. 어쩌면 우리는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무지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무지에 대한 인식의 힘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해야 할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지식까지도 의심해야 한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때야말로 리더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 중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 자신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반대 견해에 귀를 기울이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매미는 수명 주기가 가장 긴 곤충이다. 북아메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17년 매미는 17년마다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매미 유충은 알에서 깨어난 뒤 땅속으로 파고들어가 땅속에서 17년을 산다. 그리고 정확히 17년이 지나 땅의 온도가 18도가 되면 엄청난 수의 매미들이 나타난다. 매미들은 단 4주에서 6주를 살며 먹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긴 수명 주기가 다시 시작된다. 왜 17년일까? 아무도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17이 소수라는 데 주목해 볼 수 있다. 매미는 새, 쥐, 도마뱀, 중국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포식자들에게 특별한 먹잇감이 된다. 매미의 수명 주기가 12년이라면 2, 3, 4, 6, 12년의 수명 주기를 가진 천적들이 매미가 등장하는 때 많이 번식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 17은 1과 그 자신으로만 나누어진다. 이처럼 매미의 수명은 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5년, 7년, 13년, 17년 등 소수의 수명 주기를 갖고 있다. 진화는 긴 시간에 걸쳐 수많은 변형을 시도하면서 놀랍도록 영리하고 특이한 생명체와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그 방법들은 대단히 수평적이다. 다음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수평적 사고는 어느 분야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제 해결 접근법이다. 대부분의 문제에는 새롭고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에서 가정을 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가정에 도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 반대가 참이라면 어떨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와 같이 근본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 발명가, 혁신가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해법을 찾기 전에 우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작위 단어, 닮은 꼴 문제 찾기, 주사위 굴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평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과 수능, 집단 사고에 빠지곤 한다.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수평적 아이디어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 실패를 배움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날고, 추락하고, 고치면서 배워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뻔한 것을 피하라. 사회 도처에 더 스마트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평적 사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사고력은 고양이처럼 유연해야 좋습니다. 또는 고무공처럼 말랑말랑해야 좋습니다. 딱딱한 것들은 10중 8구 무생물이거나 죽은 것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사람은 상황에 맞게 천변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죠. 변화에 대응해서 천변만화하고 결국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무의식적 본능입니다. 변화에 실패하면 멸종뿐입니다. 동식물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후손을 만들지만 인간은 몸보다 정신을 진화시킵니다. 인간의 최대 무기는 몸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첩보 영화를 보면 다양한 무기를 갖고 적에 대응하는 스파이는 어지간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볼펜 속에 비밀 무기를 감춰두기도 하고 주전자에 끓는 물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적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독특한 사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망치를 든 사람은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고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사고 안에 우겨넣고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나의 사고력이 얼마나 유연하고 말랑말랑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퀴즈가 있습니다. 눈앞에 책 한 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1분 안에 책의 용도를 몇 가지나 생각해낼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칼 융은 생각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즉각적인 판단, 무심코 떠오른 생각을 정답으로 여기는 습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떠오른 생각은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고를 검토하고 총괄하는 것이 메타인지이며 초월적 이성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일 뿐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고도의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생각을 다시 검토까지 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죠.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신체의 힘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생각의 힘도 다릅니다. 인간은 생각 안에서 순식간에 수십억 년 전 과거 우주 탄생 시점에 가기도 하고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사고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성장 가능성도 무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더 좋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가령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화성 개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안에 분명 인류가 화성에도 정착지를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면 현실은 반드시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고력을 좋게 하는 10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1. 나와 이질적인 사람을 만난다. 2. 평소 내 생활 환경과 이질적인 환경을 경험한다. 3. 내 생각을 바로 믿지 말고 검토한다. 4. 역사 속 위인이라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한다. 5. 명상, 산책 등 홀로 고요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 6.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한다. 7. 아침에 기상할 때 개운할 정도로 잠을 충분히 잔다. 8. 건강한 음식을 적게 먹는다. 9. 직업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취미를 갖는다. 10. 아침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되었다고 상상하며 하루를 보낸다. 이 10가지 방법은 생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퀴즈로 책의 또 다른 용도를 떠올리기를 내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다음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베개, 불쏘시개, 자, 파리채, 부채, 방검복 또는 방탄복,
지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신구, 종이를 먹이는 고문도구, 가구나 냄비 받침 혹은 뚜껑, 머리에 짐을 얹을 때 사용하는 또아리, 방석, 휴지, 메모지, 모서리로 눈이나 목을 찌르는 공격도구, 절연체, 포장지, 시력검사 도구, 여러 개 묶으면 아령 같은 운동기구, 습기 제거제, 보온제. 이 보온제는 종이를 낱개로 찢어서 공처럼 구긴 다음에 점퍼 안에 넣으면 됩니다. 예전에 노숙자들은 신문지로 보온제를 만들었었죠. 제가 책의 다른 용도 20개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도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신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평적 사고의 핵심은 다름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기. 다름은 변화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잘 변화하는 사람이 잘 적응합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